9월 중순에 폭염경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물씬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에선 홍수가, 미국에선 산불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례적인 폭우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몇 년간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자연재해들이 빈번해졌고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는 한편 평균 기온은 매년 높아져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 이후로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를 나열해보면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2015년 이후에 몰려있을 정도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전 지구적 영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해수면이 1m만 올라가도 지구의 기후는 치명타를 입는다는 게 팩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나라 중 하나라는 거. 물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인구도 서울과 경기도에 과밀되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으로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9월 말에 아직도 반팔 반바지 입고 에어컨 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급격한 기후변화 속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또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대전환 포럼과 함께 알아봅니다. 흔히 이런 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원래 극단적이라서 기후가 좀 변해도 별 타격이 없다. 실제로 한반도는 대륙 동안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반도로서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 여름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여름에는 동남아시아,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기후의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연간 온습도의 변화폭이 워낙에 극단적이고 자연재해도 많은 편이라 기후변화, 여기에 대한 역치가 애초에 좀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변화가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사실 이번 가을, 아니 여름인가? 아무튼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신화도 이미 깨졌죠. 실제로 2020년 발간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동아시아에서 극한 고온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 가장 낙관적인 모델에서조차 향후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2.7도 상승하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7.3도나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 6.9도를 상회하는 수치로 기후변화에 있어 동아시아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대한민국의 폭염 일수를 살펴보면 올해 이미 8월 한 달간의 기록만 가지고도 예년 전체 기록을 가뿐히 넘어버린 것은 물론 9월까지도 폭염이 가시질 않아서 예년의 2배치 이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이게 무려 69일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진짜 문자 그대로 인간의 일상적인 야외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더위하면 알아주는 중동이나 남아시아 쪽에서는 이미 섭씨 50도 이상의 폭염도 심심찮게 발생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얼마 전 52도의 폭염으로 순례객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기온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올라간다면 한반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겠죠. 특히나 이런 온열 질환의 경우는 심혈관계가 약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과 어린아이들, 또 냉난방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특히나 치명적인데요. 대한민국의 미칠 듯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을 생각해보았을 때 더욱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은 좀 따뜻해지냐? 이게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 대신 기습적인 극한 한파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북극의 기온이 예년 평균보다 섭씨 10도에서 15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 중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북극의 한기를 가두고 있던 바람의 벽, 즉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북극의 한파가 중위도 지역까지 불쑥 내려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 평균으로 보면 계속 더워지는 게 맞는데 중위도의 겨울만 따지면 오히려 더 추운 날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후변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상현상이 극단화되고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얌전히 전반적으로 더워지기만 하는 거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수라도 있는데 지구의 대기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강수 패턴이 앞으로 점점 더 제멋대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일단 대기는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수분 보유 능력도 7%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의 경우는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육지 강수량 기준 최대 30%의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섬뜩한 부분은 뭐냐면 강수 일수 자체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순간에 더 집중적으로 극한 강수가 내리게 된다는 뜻. 이미 장마가 없어지고 동남아 스타일의 기습적인 집중호우 즉 스콜이 내리기 시작한 지 오래죠. 대한민국의 배수 인프라는 장마철에 꾸준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비가 내리는 걸 상정하고 만들어진 건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 물폭탄이 떨어질지 점점 알 수 없어지니까 저지대 침수 피해가 더 흔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렇게 한 번에 폭탄처럼 뿌려버리면 반대로 나머지 날들은 그저 찌는 듯한 무더위로 점철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전엔 장마 한 번 오고 태풍 한 번씩 오고 하면서 무더위를 한풀 꺾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다. 환경학자, 기상학자들이 요즘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경고 멘트죠. 한국인들은 여기에다가 올 여름이 가장 건조할 것이다 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의 뭐 습도로 치면 비키니 시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면 그만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쾌적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각종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냉방과 공기 조화라는 게 사람에게만 가정집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방식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상업시설들과 업무시설들은 물론 산업 현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에도 지속적인 냉방이 필요하죠. 실제로 최근 몇십 년간 대한민국의 전력 사용량은 생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1인당을 기준으로 1990년에는 시간당 2200kW 수준이었던 전력 소비량이 2000년대를 지나면서 2배를 넘기더니 지금에 와서는 무려 시간당 10,000kW를 넘기며 5배 뻥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사용 외에도 산업 전기까지 다 더한 걸 N빵한 값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장이랑 제철소, 반도체 설비까지 다 멈출 순 없는 노릇이라 날씨가 덥고 습해질수록 에너지 소비량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증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전력 소비 줄이라고 캠페인하면 말 들어먹겠습니까? 답은 그냥 전력 수급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금률이 겨우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가 점점 더 비싸질 거고 이게 곧 개인과 가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답이 없는 건 냉난방 등으로 인한 전력 소모의 증가가 다시 기후 변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으로 어떻게든 온몸 비틀기 하고는 있지만 인류의 주요 발전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탄과 가스라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딱 방에 틀어박혀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돌리고 컴퓨터도 하고 스마트폰도 충전하는 동안 이불 밖에서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야 에어컨 켜고 짱 박히면 버틸 수야 있는데 이런 거 없는 동식물들은 그냥 기후변화 정면으로 맞아야 됩니다. 특히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르는 가축들이 큰 타격을 받을 예정이에요. 동물들도 다 더운 거 싫어하고 특히나 땀샘이 없는 돼지들은 더 취약하거든요. 더구나 현대적인 축산업에서는 좁은 우리에 가축들을 따닥따닥 붙여놓고 대량으로 기르는데 이러면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고 가축들의 스트레스도 가중됩니다. 무엇보다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자연히 해충과 미생물의 활동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워지고요.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약 7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9월까지 폭염이 발생하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래도 따뜻하니까 식물은 잘 자라겠네. 채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우면 장땡이 아니라 좋아하는 온도가 따로 있거든요. 심지어 고온 다습의 대명사인 쌀, 즉 벼마저도 35도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생육 저하가 시작될 정도고, 옥수수는 30도, 밀은 25도가 넘어가면 생육 저하가 시작되는지라 더위에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또 온습도 올라가면 해충들이 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더더욱 생산성이 저해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미 이야기한 방수 패턴의 불규칙화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비가 원래 내려야 할 때 안 내리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려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주식 작물 외에 상품 작물들도 큰 타격을 입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는 한국인의 소울 드링크가 된 커피입니다. 커피의 경우는 영상 18에서 24도 사이에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최적의 생장을 하는 작물이라서 지금처럼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경작지가 점점 더 고산지대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진짜 멸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경우는 대부분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재배되는데, 이 바로 앞에 사헬지대가 점점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재배된 작물들의 상당수는 사실 우리 인간이 아닌 가축들 먹이는데 사용되는데요. 작물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 곧 가축을 기르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식량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집니다. 방에서 에어컨 켜고 짱 박혀 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처럼 기후 뉴노멀, 한반도 기후 시즌2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아예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다가 사계절의 길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계절과 날씨에 대한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대처 방안이 시급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진심인 곳이 바로 경기도예요. 일단 해양성 기후인 영동이나 남해안과는 달리 경기도는 한반도 북부부터 이어지는 대륙성 동계 건조 기후인지라 안 그래도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가 심한 동네인데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아열대 기후로다가 급격하게 기후대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모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동네입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인구와 산업시설, 교통의 밀집지대인 것은 물론 서울과는 달리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니 대응해야 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예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는 거. 일단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어린이나 노령 인구 역시 가장 많은지라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케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꾸리고 있고요. 그렇게 퍼주기만 하면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게 지역 에너지 자급률의 개선과 수익화 모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간당 전력 소비량 5,800만 메가와트로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에너지 자급률은 62%에 불과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원전 한기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 아예 RE100 특구를 조성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내에 방치되어 놀고 있는 국공유지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를 기업에게 공급하고 여기서 나온 발전 수익 일부를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RE100 펀드도 만들어질 계획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도민 한 명 한 명이 단순히 펀드에 딸깍 참여하는 것만으로 도내 기업들도 살리고 탄소 감축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셈이죠. 이 밖에도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의 독자 기후 위성 보유 계획부터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 사업, 경기 RE100 정원 조성 사업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도정과 도 경제에도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 인프라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다른 지자체와 기관들에도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AI 시대의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미래, 교육 패러다임 혁신, 고령화 문제, 안보 문제 등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선두주자가 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성과 홍보를 위한 자리로서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이 개최된다는 거. 이번 포럼에서는 사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 휴머노믹스와 현재 전 세계 경제의 화두인 AI를 기반으로 일자리, 고령화, 기후환경, 안보 불안 등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각각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라는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휴머노믹스의 개념과 원리를 정의한 바트 윌슨 체프먼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전 세계 15개국 30여 명의 연사 및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직접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 속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 이번에 개최될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을 통해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또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향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책을 약탈하러